네, 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기술지원부 김창조라고 합니다. 전에 저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오늘 제가 해드릴 내용은 오실로스코프 그동안 많이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건데 대부분 다 레벨이 얼마인지 주파수가 얼마인지 이 정도만 써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만 써보시고 스코프 모델 너 스코프 있니 물어보면 우리 스코프 있어. 그런데 실제 스코프 사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밴드위스가 얼마고 샘플 레이시 얼마다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프로브 연결해서 측정만 하셨는데요. 이제 오늘은 말 그대로 백투 베이직이라서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밴드위스의 의미랑 샘플 레이시 얼마다 할 때 그 샘플 레이트 의미, 그다음에 메모리가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메모리의 의미, 그 각각이 엮여서 이 스코프가 측정할 수 있는 신호의 품질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스코프랑 연관된 프로브 내용입니다. 스코프랑 프로브는 완전히 한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스코프는 좋은데 프로브가 좀 안 좋은 거 쓰면 당연히 품질이 안 좋게 나오겠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말 그대로 백투 베이직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오늘의 순서고요. 스코프는 크게 네 가지 스펙이 있습니다. 밴드위스 다 아시겠지만 밴드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 레이트, 얼마나 샘플링을 많이 하는지 샘플 레이트이 있고, 메모리 뎁스, 얼마나 많은 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지 메모리 뎁스가 있고요. 그 저장한 메모리를 얼마나 빨리 업데이트 해주는지 나타내는 업데이트 레이트이 있습니다. 이 네 개에 의해서 스코프의 성능이 결정이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트리거 펑션, 일반적으로 레벨 트리거 하나만 주시죠. 이 레벨 넘으면 신호를 잡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만 잡는데, 실제로 알고 보시면 모르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많이 보셨죠. 스펙트럼 하실 때도 보시고 스코프 하실 때도 보시고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그림인데요. 신호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호를 보면 두 가지 도면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타임축, 또 하나는 주파수축. 그래서 타임축에서 주파수축에서 신호를 보면 이거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해서 신호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축으로 대해서 나 신호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신호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스코프의 사전적 정의는 이거죠. 시간에 따른 레벨의 변화를 표시해주는 장비를 오실로스코프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 학교 다니셨을 때 녹색점 깜빡깜빡이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런 신호를 보셨을 건데요. 이제 그런 신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대로 시간에 따른 레벨 변화만 봤었고요. 그거 이외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버슛이 얼마인지, 링이 라이즈 타임이 얼마인지, 폴링 타임이 얼마인지, 펄스 위스가 얼마인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추가로 이제 요즘에는 많이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특히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면 스펙이 정해져 있죠. 그 스펙에 이 신호가 패스인지 페일인지 판정을 하려면 이렇게 보시는 마스크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임의대로 이 선을 넘으면 이 신호는 품질이 안 좋으니까 페일이다, 아니면 이 선을 다 안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패스다 라고 설정하는 이 마스크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저가 임의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컬러 그레이딩 앤 히스토그램 어널리시스입니다. 이거는 신호의 분포를 볼 수 있는 거죠.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누적을 시켜서 어느 위치에 신호가 많이 나타나는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붉은색으로 갈수록 빈도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쪽에 빨간색이 있죠. 그러면은 주로 대부분의 신호가 가운데로 지나가고 나머지 푸른색 같은 건 이제 빈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신호가 생긴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은 아이 다이어그램이죠. 이건 스코프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개념일 겁니다. 트랜지션 구간에 대해서 누적을 시켜서 실제 이 신호의 중간 크기를 I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보는 거를 이제 I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프로토콜 지터 어널리시스입니다. 지터는 말 그대로 신호가 원래 아이디어라 상태에서는 같은 위치에서 같은 궤적으로만 쭉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좌우로 흔들리는 정도를 이렇게 스코프에서 자동으로 분석을 해줘서 지금 오늘은 베이직 시간이라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지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각 지터의 성분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분석을 해낼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스코프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스토리지 오실로스코프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모델명이 대부분 MSO 또는 DSO라고 시작을 하죠. 그거에 대한 뜻입니다. 프로세싱 오버뷰를 보시면 처음에 앰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AD를 거칩니다. 아날로그를 모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디지털로 바꾼 샘플링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요. 그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통해서 신호 처리를 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메모리 쪽에 보내서 최종적으로 화면에 뿌려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스코프 신호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디지털 스토리지 오실로스코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예전 초창기의 스코프는 아날로그 스코프였죠. 그래서 이 AD 과정이 없이 들어오는 신호를 그대로 레벨만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해줬고요.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과정을 거치고 이제 AD 쪽을 보시면 아래 그림이 이 AD를 따로 확장한 그림입니다.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데 그 레벨을 몇 개로 할지 정하는 게 AD 비트 수고요. 보통 8비트 또는 10비트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능까지 추가를 하면 12비트까지 레졸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레벨을 표시를 할 때 8비트의 경우 2의 8승하면 256개죠. 그래서 들어오는 레벨을 256개의 레벨로 나눠서 그 레벨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프의 기능을 보면 요 AD 컨버터의 비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레졸루션이 좋은 스코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SO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스코프 써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요 MSO라는 이것도 있습니다. MSO는 믹스드 시그널 오실로스코프라고 해서 요 일반 스코프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채널 1, 2, 3, 4 주로 4채널이죠. 이런 것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디자인을 하시거나 디버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아날로그 채널뿐만 아니라 디지털 채널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어 신호들 같은 경우 많이 쓰는데요. 특히 뭐 아이스큐어시나 이런 걸 측정할 때 어떤 제어 신호가 나오는지 제어 신호 따로도 보고 이제 신호 자체에 대해서도 보고 같이 보고 싶다 그러시면 요 기존에 갖고 있던 4채널로 아날로그 신호를 분석을 하시고요. 요 화면 그 스코프 아래쪽에 보시면 로직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에 프로브를 연결하시면 16개 채널까지 해서 로직 어널라이저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아날로그 4채널, 디지털 16채널까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두 개 다 분석할 수 있는 스코프를 MSO라고 믹스드 시그널 오실로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성능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안 좋은 성능을 따라갑니다. 만약에 뭐 밴드위스랑 스코프 밴드위스랑 샘플 레이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메모리 뎁스가 좀 낮습니다. 그러면 이 스코프는 다른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안 좋은 기능인 이 메모리 뎁스가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나중에 중요한 이유가 난 밴드위스가 10기가짜리 신호를 측정할 거야 라고 해서 밴드위스만 무조건 좋은 옵션을 선택을 하고 메모리를 가장 낮은 걸 선택을 하시면 실제 분석을 하는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10기가 신호를 다 분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경우를 각각 이해를 하시고 맞는 장비를 사용을 하셔야 정확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코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코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날로그 밴드위스인데요. 밴드위스는 주로 요 디지털 쪽 하시는 분들은 개념이 많이 생소하시죠. 뭐 RF 하시는 분들은 주로 스펙트럼 분석기를 쓰시니까 밴드위스가 얼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스코프에서는 측정을 많이 하셔도 밴드위스라는 말을 잘 안 쓰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예제로 나온 신호가 500MHz의 클락 신호를 스코프로 찍어봤습니다. 8기가 밴드위스를 가는 스코프로 찍었더니 이렇게 잘 나옵니다. 두 번째는 6GHz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는 스코프로 500MHz 신호를 찍었습니다. 8기가짜리랑 6기가짜리랑 거의 차이가 없죠. 이번엔 4기가로 찍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위쪽에 조금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하죠. 이번에는 2.5기가로 했습니다. 8기가랑 비교하면 확연히 틀려지죠. 끝에 엣지 쪽이. 이번에는 1기가로 했습니다.
원래 사각파가 돼야 되는데 사각파가 아니라 완전히 뭉뚱뭉뚱 그려진 신호가 보실 수가 있죠. 1기가로 측정을 했을 때 이번에는 500메가로 측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각파 또는 펄스파인데 완전 사인파처럼 보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프리에라는 사람이 주파수랑 타임축에 대해서 FFT를 많이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이 사각파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제 펀더멘털 신호와 첫 번째, 홀수 번째의 하모닉 성분들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파를 구현을 하려면 무수히 많은 펀더멘털 신호와 하모닉 성분들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이 완벽한 사각파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펀더멘털 하나만 구현했을 경우는 사각파가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진 사인파랑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세 번째 거 하모닉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처음보다는 조금 더 네모에 가깝죠. 그 다음 다섯 번째까지 추가하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고요.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뒤쪽에 나오는데 요거는 우선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밴드위스의 정의입니다. 요거는 어디를 가든 다 똑같습니다. 디지털을 하든 뭐 스펙트럼을 하든 선형성을 정의할 때 인풋 대 아웃풋의 개인이 1이라고 정의를 하면 요 선형적의 개념이 보통 P1dB에서 3dB 포인트 떨어진 구간만큼 떨어지면 그거는 선형성이 깨졌다고 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코프도 마찬가지로 원래 개인이 1일 경우 이제 0.7까지 떨어지는 구간을 밴드위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초록색으로 세로축으로 표시된 선 거기가 3dB 떨어지는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나는 지점을 이 시스템의 밴드위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응답 그래프로 보면 빨간색이랑 파란색 두 개가 보이죠. 이건 뭐냐면 필터 타입이 틀린 겁니다. 스코프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에 따라서 가우시안 필터를 쓰는 스코프도 있고요. 그냥 브리걸 방식의 필터를 쓰는 스코프도 있습니다.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이죠. 보시는 것처럼 그 3dB 포인트 떨어지는 구간까지 쭉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단계적으로 쭉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인밴드라고 부르는데 그 왼쪽 안에 정해진 밴드위스 안쪽에서부터 쭉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밴드 바깥에까지 쭉 길게 늘어집니다. 필터 특성 같은 경우는 주로 1GHz 이하 스코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좀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인밴드에서는 최대한 그 정해진 밴드위스 안에까지 게인을 계속 유지하다가 급격히 쭉 줄어들게 되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높은 스코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주파수 특성을 잘 반영을 해야 되겠죠. 반영을 하려면 최대한 정해진 밴드위스 가깝게 게인을 1로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리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아날로그 밴드위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모닉 성분들이 만일 포함되고 안 되고 그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 왼쪽 편에 있는 게 사각파고 오른쪽에 있는 게 주파수 성분 스펙트럼 도면에서 본 화면인데요. 밴드위스가 크면 클수록 저 하모닉 성분들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많이 반영을 하면 아까 첫 번째 제가 네모난 그림 보여주고 뭐 1차, 3차, 5차 쭉 더한 그림 보여드렸죠. 그게 많이 반영이 돼서 밴드위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각파에 가깝고요. 그 밑에는 이 스코프 같은 경우는 주로 밴드위스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라이징 타임이라고 합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라이징 타임이 거의 수직에 가깝죠. 요거 같은 경우는 밴드위스가 많이 필요한 그림이고요. 중간은 이렇게 살짝 기울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왼쪽 편에는 이제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날로그 밴드위스는 그 트랜지션 타임에 의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타임이 빠르면 이 기울기가 높아지면 밴드위스가 이제 많이 필요한 거고요.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스퀘어 웨브를 스코프로 측정해 본 화면입니다. 근데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딜레이도 발생을 하고 레벨도 조금 변하고요. 이게 왜 발생을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쪽은 밴드위스가 넓어서
펀더멘털 신호와 하모닉 신호를 여러 가지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곡 없이, 비교적 왜곡 없이 신호를 잘 분석을 한 거고요. 아래 신호는 밴드위스가 너무 짧기 때문에 펀더멘털이랑 1차 하모닉밖에 포함을 못했죠.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삼각판을 다 구현을 못하고 이렇게 왜곡된 신호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스코프에서는 트랜지션 타임, 라이징 타임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MHz의 클락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잘 분석을 하려면 100MHz의 스코프만 있으면 될까요? 왜 안 되냐면 사인파 같은 경우는 100MHz 충분합니다. 근데 펄스 신호 같은 경우는 그 100MHz, 주기 100MHz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펄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모 모양을 구현을 하려면 밴드위스가 굉장히 넓은 구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코프에서는 높은 주파수 성분 컴포넌트를 구성을 하는 그 주파수 성분을 찾아낼 때는 밴드위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TR이라고 해서 라이징 타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이징 타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높은 주파수 성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펄스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무한대 밴드위스가 필요한 거고요.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낮은 밴드위스가 있어도 잘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징 타임에 대해서 이 라이징 타임이 구성하고 있는 고주파 성분이 얼마나 빠른 주파 성분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공식이 이 밑에 네모칸에 나와 있습니다. 저 라이징 타임이 TR이라고 하면은 여기 10에서 90이랑 20에서 80이라고 하는데요. 라이징 타임에 대한 정의입니다. 라이징 타임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를 라이징 타임으로 할지 뭐 중간에서부터 끝까지 라이징 타임으로 할지 정의가 애매모호한데 이 가로에 나온 거 있는 것처럼 이제 올라오는 구간의 10% 구간에서 맨 끝에 구간 90%까지 그 기준으로 할 때 라이징 타임을 정의를 하면 이때 Fmax는 TR 라이징 타임분의 0.5 요거를 계산을 하면 요거의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20에서 80% 기준으로 하면 TR분의 0.4가 Fmax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Fmax를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뒤에를 보시면 조금 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코프에서 그 가우시안 필터랑 브리건 필터가 각각 다른 Fmax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빨간색이랑 파란색 응답 특성이 달랐죠. 그래서 라이징 타임 구하는 것도 틀리고 Fmax 값도 틀려지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구하고 이제 3% 메저먼트 에러 TR을 측정을 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할지 그게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의 오차율 이내로 라이징 타임을 측정을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하면은 가우시안 필터의 경우에 Fmax의 1.9를 곱한 게 이 스코프의 아날로그 밴드위스, 필요한 밴드위스가 됩니다. 그리고 브리걸 방식 같은 경우는 Fmax의 1.4를 곱한 게 이 필요한 스코프의 밴드위스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Fmax랑 요거로 좀 헷갈리시죠? 여기를 보시면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USB 2.0 신호를 실제 스코프로 측정한 화면입니다. 딱 보기에 어떤 게 밴드위스가 넓은 스코프로 측정한 화면 같으신가요? 대부분은 첫 번째 왼쪽 거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신호가 깨끗하니까. 보통 성능이 좋은 장비일수록 깨끗하게 측정이 되죠. 그래서 많이들 왼쪽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확대를 해보면 왼쪽 편은 신호가 그나마 좀 깨끗하죠. 근데 오른쪽은 노이즈가 낀 것처럼 되게 두껍습니다. 이게 두꺼운 의미는 신호가 많이 흔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정확한 측정이고 어떤 게 적정한 밴드위스인지 그겁니다. 결론을 내면 위쪽은 2.5기가 스코프로 측정을 한 거고요. 아래쪽은 8기가 스코프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근데 밴드위스가 더 넓은데 측정 결과는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이 이유는 밴드위스가 넓으면 필연적으로 노이즈 성분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포함돼서 이렇게 신호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FFT를 쭉 해봤습니다. 2.5기가 스코프랑 8기가 스코프랑 FFT를 하면 요 노랗게 밑에 깔리는 게 스코프 자체의 노이즈입니다.
2.5기가 같은 경우는 2.5기가로 딱 잘랐는데 노이즈 성분이 많이 포함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위쪽 같은 경우는 실제 하모닉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랑 여기에 오차까지 포함됐죠. 하모닉 신호는 다 포함했습니다. 2.5기가든 8기가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신호에는 영향이 없이 다 똑같이 측정을 한 거고요. 차이는 요겁니다. 빨간색 부분. 8기가 스코프는 원래 하모닉 성분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 노이즈를 측정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USB 신호로 측정을 했는데 아래 거 2.5기가 스코프보다 좀 더 안 좋은 것처럼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USB 2.0은 스코프를 8기가를 쓰시면 안 되고 2.5기가를 쓰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또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코프 좋은 거 10기가짜리를 쓰고 있는데 그럼 2.5기가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거 때문에 좀 더 안 좋은 스코프를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코프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밴드위스 리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갖고 있는 스코프는 10기가까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밴드위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스코프가 10기가짜리지만 이번 어플리케이션은 2기가로 측정할 거야 라고 밴드위스 리밋을 정해주면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이 노이즈 성분을 빼고 아래에 있는 신호 성분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요. 실제로 이거는 많이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데이터렛이 낮은 신호를 측정하시는데 스코프 무조건 좋다고 밴드위스를 넓게 측정하시면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참조를 하셔서 보고요. 이제 이 표는 저희가 각 많이 쓰시는 어플리케이션별로 라이징 타임이랑 적정한 스코프에 필요한 밴드위스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측정하실 거면 여기에 스코프의 밴드위스가 정의되어 있죠. 뭐 1.5기가, USB 2.0은 1.5기가, DDR2는 2.4기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측정을 하시려면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밴드위스보다는 높은 밴드위스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아날로그 밴드위스에 대한 정의입니다. 실제 스코프의 밴드위스는 스코프만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프로브랑 같이 연동이 되죠. 그래서 프로브 효과랑 뭐 스코프의 밴드위스랑 어텐 이런 거에 따라서 원래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될 신호가 라이징 타임이 느려질 수도 있고요. 어테뉴에이터의 그 레벨이 감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를 하려면 적정한 밴드위스 값을 찾아야 되고 이제 프로빙을 적정한 프로브로 선택을 하셔서 적정한 프로빙 테크닉을 사용을 하셔야 정확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밴드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샘플링입니다. 샘플링 하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죠. 나이퀴스트. 간단히 정리를 하면 신호를 왜곡 없이 표현을 하려면 그 신호가 갖고 있는 주파수의 2배만큼의 샘플링이 필요하다. 이게 나이퀴스트 정의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해서 많이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샘플링 간격이 동일할 경우에 2배의 주파수의 2배로 곱한 만큼 있으면 이게 왜곡 없이 신호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나이퀴스트 이론이고요. 그럼 실제 스코프에서도 이 나이퀴스트 이론을 그대로 따라가냐 하면 스코프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샘플링 테크닉 나이퀴스트의 이론은 요건데 실제 스코프는 요 이론을 그대로 따라가진 않고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샘플링을 하는 요거는 방법입니다. ADC 아까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아날로그 앰플리파이어 거쳐서 ADC를 거치는데 요 ADC에서 클락을 줍니다. 클락을 줘서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클락에 뭐 올라오는 구간이든 내려가는 구간이든 요 특정 포인트에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원래 들어오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요 보라색 여기 클락이고요. 요 클락 기준으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보관법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요 사이사이를 x분의 sin x 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채워넣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샘플 레이시랑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요 샘플링을 해오면 그 샘플링 된 사이에
이제 값을 채워넣는 방식이고요. 이 스코프 내에서 몇 배로 할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고요. 이 제목에 보시면 샘플레이트 4 곱하기 밴드위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는데 이제 가로치고 non interrived라고 써 있죠. 그 의미는 interrived라는 것도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non interrived라고 쓴 거고요. 나는 클락 하나만 쓸 게 아니라 샘플에서 좀 더 높이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클락을 2분의 1 페이지를 시프트를 시켜서 클락을 하나 더 주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클락 1이랑 클락 2랑 해서 첫 번째 거 클락은 뭐 뜨문뜨문 두 개 하나씩 있으면 그 2분의 1 시프트 된 클락에서 하나 더 샘플을 채취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의 클락을 가지고 샘플링 레이스는 2배가 될 수 있죠. 이런 방식을 인터리브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샘플링을 정의할 때 인터리브잉 방식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샘플링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리브드 방식을 사용해서 샘플 레이스를 높여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샘플 레이스가 높다고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것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보관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주기가 2분의 1만큼 정확히 시프트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2분의 1 시프트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틀어졌습니다. 틀어지면 그 틀어진 클락 기준으로 이렇게 샘플을 하게 되겠죠. 샘플링을. 그럼 실제 측정해야 될 레벨은 저 위쪽인데 이렇게 왜곡이 된 샘플링을 하게 되겠죠. 요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왼쪽 거는 저희 키사이트 4기가 샘플링을 이용한 사인파를 분석을 한 신호고요. 오른쪽은 타사 제품인데 20기가 샘플입니다. 이건 인터리브드 방식을 사용을 한 거고요. 사실 4기가랑 20기가랑 딱 보면 20기가 훨씬 좋죠. 그러면 신호도 20기가 신호가 훨씬 깨끗하게 잘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인터리브드 방식을 사용한 40기가입니다. 근데 그 인터리브드가 제대로 안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 일반 non 인터리브드 방식을 사용한 깨끗한 사인파에 비해서 오른쪽은 인터리브드 방식을 사용해서 40기가 샘플을 구현을 했는데도 이렇게 왜곡이 된 사인파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냥 샘플 레이트가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그 인터리브드 방식을 정교하게 구현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장비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 키사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왼쪽 편이 일반 non 인터리브드 방식이고요. 오른편이 인터리브드 방식입니다. 똑같죠, 키사이트는. 그래서 키사이트는 정교한 인터리브드 방식을 사용해서 같은 샘플 레이시라도 타사의 제품에 비해서 이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샘플링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데 샘플링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샘플링 방식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시퀀설 샘플링입니다. 이거는 트리거 신호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순차적으로 1번 신호 찾고 2번 신호 찾고 3번 신호 찾고 쭉 순서대로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트리거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 이후부터 샘플링을 하죠. 그래서 트리거 신호 이전에 대해서는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그 트리거 신호 이후에 샘플 인터벌이 작으면 뭐 레졸루션도 좋고요. 느리면 느릴수록 더 좋겠죠. AD 컨버터 쪽에서 그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퀀셜 샘플링이라는 샘플링 기법이고요. 실제 저희 키사이트에서는 이 기법은 사용 안 하고 다른 걸 사용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이퀴밸런트 타임 샘플링입니다. 이거는 클락 자체를 여러 개를 주는 겁니다. 보시면 제목이 에이싱크로너스 샘플 클락이라고 부르죠. 이 클락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게 무질서하게 쭉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클락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중첩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에퀴지션 1, 에퀴지션 2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클락을 가지고 신호를 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점점이 각 클락마다 점이 하나씩 찍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에퀴지션을 찍으니까 첫 번째 있던 데이터에 두 번째 클락 기준으로 가져온 데이터가 같이 합쳐졌습니다.
에큐에이션 3 같은 경우에는 그 1번이랑 2번에 더해서 세 번째 클락 기준으로 가져온 데이터를 이렇게 쭉 중첩을 시켰고요. 이거를 계속 중첩을 해서 한 200번 정도 하면 이렇게 완벽한 신호가 나오죠.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죠. 이거에 대한 장점은 신호를 샘플링에 관계없이, 이거는 보통 샘플링 레이스에 관계없이 밴드위스가 리밋이 안 생기고요. 단점은 신호가 중간에 모양이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계속 중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중첩 값이 계속 이 화면에 뿌려지는데, 만약에 뭐 50번째 에큐에이션을 하는데 첫 번째 중첩시킨 내용이 변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신호는 정확한 값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호가 계속 변하는 건데, 이거는 첫 번째부터 이 200번까지를 계속 중첩시키는데 그 조건이 신호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신호를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이퀴밸런트 타임 같은 경우는 고정된 신호만 측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샘플 레이시 뭐 중첩만 많이 하면 좀 더 정확한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샘플 레이스에 의해서 밴드위스가 리밋이 없습니다. 요거는 실제 리얼타임 저희 키사이트 스코프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리얼타임 테크닉에 대한 샘플링입니다. 이거는 트리거가 한번 발생을 하면 정해진 구간 안에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쭉 긁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모리에 보내서 마이크로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뿌려주는 방식이고요. 요거의 장점은 변하는 신호든 일반적인 신호든 다 찾아낼 수 있죠. 신호가 변해도 여기 한번 쭉쭉쭉쭉 계속 샘플링을 하니까 계속 다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굳이 찾자면 이 샘플링 레이스에 의해서 밴드위스가 결정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아까 나이키스트 이론에 따라서 샘플링 레이스이 밴드위스 2배만큼 돼야 되니까 샘플링 레이스는 밴드위스를 2분의 1 밴드위스만큼밖에 분석을 못하는 죠. 스코프는 그거보다 실제 더 큰 건데 그런 특성이 있고요. 실제 저희 키사이트에서는 이런 리얼타임 싱글샷 테크닉을 사용한 샘플링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스코프, 뭐 샘플링 스코프나 이런 거는 그 샘플링 방식이 아까 아예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백투 베이직이라서 요 리얼타임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샘플 레이시 필요합니다. 나이키스트 이론 같은 경우는 2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 실제 스코프에서는 4배랑 2.5배 샘플링이 필요한데요. 그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밴드위스의 4배만큼 곱한 샘플링 레이시 필요하고요. 이제 브리걸 방식 같은 경우에는 2.5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 레이시 정해진 거고요. 예를 들어 라이징 타임이 1나노세크입니다. 이 신호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1나노세크 같은 경우에는 밴드위스를 구하면 TR분의 0.5였죠 아까. 그럼 500메가입니다 밴드위스가. 그럼 스코프의 밴드위스는 아까 1.9라고 그랬죠 가우시안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이제 편의상 2라고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스코프가 500MHz 신호를 분석을 하려면 스코프에서는 1기가 밴드위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때 샘플 레이스는 4배인 4기가 샘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랑 샘플 레이스랑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참조하시라고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엘리어징이 발생을 할 경우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파란색이 원래 오리지널 50Hz의 신호고요. 이제 샘플 레이스를 작게, 원래 50Hz면 스코프 기준으로 하면 4배가 필요하죠. 나이키스트 이론 그거대로 하면 2배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30Hz로 주면 실제 에일리어징이 발생을 해서 빨간색처럼 10Hz의 신호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 찾아보시면 이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가 밴드위스, 두 번째가 샘플링이었죠.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면, 밴드위스는 들어오는 신호의 라이징 타임에 의해서 라이징 타임분의 0.5 또는 0.4 이렇게 나눠서 밴드위스가 정해지고요. 거기에 2배를 곱한 게
스코프의 밴드위스가 됩니다. 그리고 샘플레이트는 거기에 또 2.5배 또는 4배를 정하면 그게 샘플레이트이 되고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조금 글리치가 있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하드웨어 밴드위스 A에서 깎이고 이렇게 쭉 AD를 거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첫 번째 하드웨어에서 첫 번째 프론트 엔드 단에서 글리치가 깎였는데 이거를 샘플레이트를 높이면 이 글리치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림으로 보시면 첫 번째 빨간 신호가 프론트 엔드에서 깎여서 이렇게 두 번째 신호처럼 됐고요. 그 두 번째 신호가 AD를 거치는데 저희가 방금 본 것처럼 4배 또는 4배 이상의 샘플레이트로 굉장히 높은 스코프를 써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글리치즈를 찾아낼 수가 있는지인데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프론트엔드 단에서 밴드위스 M에서 이 글리치 성분이 깎였죠. 이 깎인 성분이 그대로 통과한 거기 때문에 이미 깎인 신호는 다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예입니다. 1나노 세컨드의 라이징 타임을 가지는 신호를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왼쪽 편은 2.5GHz의 밴드위스를 갖는 이퀴밸런트 샘플링 기법을 이용해서 신호를 분석을 한 겁니다. 신호가 필요한 밴드위스가 1GHz인데 2.25GHz니까 당연히 분석이 잘 되겠죠. 이퀴밸런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링에 의한 리밋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분석이 됐는데 두 번째 오른쪽 거는 밴드위스가 500메가입니다. 1GHz 신호인데 500MHz의 밴드위스로 이미 신호가 한번 깎였죠. 그래서 샘플레이트이 2기가 샘플을 한 거나 5기가 샘플을 한 거나 신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샘플링이 아무리 높더라도 첫 번째 프론트 엔드 단에서 밴드위스에서 한번 깎인 신호는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말씀드린 그 4개의 체인 그거랑 연관지어 말씀을 드리면 그 4개 각각 말씀드렸죠. 각 4개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을 하고 전체 시스템은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성능에 의해 결정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1기가 신호인데 밴드위스가 500메가이기 때문에 500메가 때문에 신호를 다 깎아먹어서 이 전체 시스템은 500메가 신호만 분석을 할 수 있는 스코프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다음 메모리 뎁스인데요. 메모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PC 할 때도 메모리 들어가고 어디에도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메모리는 말 그대로 AD를 거쳐서 이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메모리죠. 그래서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겠죠. 좋은데 어떤 식으로 좋은지 스코프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메모리 사이즈가 작은 경우 1초 동안에 EQH전을 5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신호에 대해서 간단한 그냥 일반 사인판처럼 보이죠. 메모리가 낮은 경우. 근데 메모리가 딥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편에서 못 보던 신호가 보이죠. 이게 메모리 사이즈가 작아서입니다. 샘플링이 아무리 높은 샘플링을 갖고 있어서 샘플링이 많이 있다고 해도 메모리에서 그거로 저장을 못하면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신호를 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들어온 샘플링을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신호를 왜곡 없이 또는 글리치나 특정 신호를 잘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딥 메모리의 목적, 메모리가 크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more accurate 당연하죠. 아까 이 왼쪽 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지니까 accuracy도 좋아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레졸루션도 좋아지고요. 글리치나 이런 거는 레졸루션이 좋아지면 당연히 글리치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런 장점이 있어서 메모리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메모리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또 단점도 있습니다. 메모리가 크면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프로세싱 타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거는 뒷장의 업데이트 레이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필요할지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타임이랑 내가 측정해야 되는 시간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필요한
시간을 내가 필요한 레졸루션으로 나누면 적정한 메모리 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예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레졸루션 그 비트윈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샘플 간격 그 사이에 간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레졸루션이 필요한가 했을 때 만약에 50 피코세크의 레졸루션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50 피코라고 우선 저장을 해 놓고요. 이 신호를 나는 2ms 동안 저장을 해서 보고 싶습니다. 스코프에서 가로축 이렇게 돌리시면 한 칸에 얼마 이렇게 조정이 되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뭐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2초 동안을 봐야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경우에 500 피코세크 레졸루션이랑 2ms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메모리 뎁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를 TR로 나누면 이렇게 4메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신호를 분석을 하려면 4메가 포인트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고요. 이 표는 그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 항상 나와 있는 표입니다. 이게 자기가 스코프로 쓰시는데 밴드위스나 뭐 샘플 레이스는 주로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죠. 신호의 뭐 밴드위스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밴드위스를 설정을 하면 샘플 레이스랑 밴드위스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데요. 이 메모리는 옵션으로 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하려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얼마나 메모리가 필요한지 계산을 하셔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 표를 보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로 설명을 드리면 맨 이쪽에 2기가 샘플 레이스 있죠. 이게 뭐냐면 2기가 샘플 기준으로 이 초록색이랑 이 주황색이랑 파란색 이 세 가지 메모리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8메가, 하나는 100K, 하나는 10K 이 메모리 옵션이 있죠. 그래서 그 2기가 샘플 기준으로 할 때 한 디비전을 1 마이크로세크 제일 첫 번째 이 빨간색 선입니다. 이거로 하면은 2기가 샘플을 유지를 하려면 1 마이크로세크보다 좀 작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 연두색이 쭉 내려오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그 시간을 가로축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그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100 마이크로세크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00 마이크로세크 퍼 디비전 요거를 보시면 초록색은 요 만나는 점이 10메가죠. 만약에 스코프를 가로축을 100 마이크로세크 퍼 디비전으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 원래 신호의 샘플 레이스는 2기가였는데 요 만약에 10K 10kg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경우는 이 만나는 지점이 10메가죠. 샘플 레이시 10메가로 바뀌는 겁니다. 메모리가 작아져서. 그럼 샘플 레이시 10메가면 밴드위스는 곱하기 4배를 하면 2.5메가죠. 원래 2기가 샘플이었죠. 기본 맨 높은 데가. 2기가면은 500메가 신호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밴드위스가. 근데 메모리를 작은 메모리 옵션이 있을 경우에 이 메모리에 의해서 밴드위스랑 샘플 레이시 리밋이 생깁니다. 그럼 요거를 2기가 샘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면 요 파란색이었죠. 8메가 메모리를 구입을 하시면 요 100 마이크로세크 기준으로 하면은 2기가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밴드위스도 500메가 신호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신호를 분석을 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요 메모리 옵션을 적절히 선택을 해주셔야 밴드위스나 샘플 레이스는 충분히 높은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호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키사이트에서는 그 메모리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보통 신호가 계속 있는 건 아니죠. 신호가 없는 구간이 있다가 잠깐 있고 없는 구간이 있다가 또 잠깐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세그먼트 메모리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코프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구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경우에 그 데이터가 나오는 구간을 이 구간이 데이터다라고 정의를 해 놓으면 실제 이 데이터가 나오는 구간만 신호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가 없는 구간은 신호를 분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메모리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기능을 쓰시면 이렇게 뭐 낮은 메모리를 가지고도 좀 더 효율이 좋게 신호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그먼트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그 메모리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메모리가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마냥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했었는데요. 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 네모쳐 있는 부분이 실제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은 스코프 데드 타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스코프 데드 타임이 뭐냐면 아까 블록 다이어그램 처음 보여드렸을 때 스코프가 버튼 거치고 ADC 거치고 메모리 거치고 디스플레이 메모리까지 갔었잖아요. 마이크로 프로세스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 계산하는 과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 메모리 쪽에서 처리를 해줘서 화면에 뿌리는 그 최종 결과가 이 빨간색 네모 부분이고요. 그 중간이 그 모든 과정에 대한 프로세싱 타임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크면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 프로세싱 타임도 커지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데드 타임도 더 길어지고요. 이 데드 타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업데이트 레이트를 높여주면 되죠. 메모리가 아닌 그 장비가 갖고 있는 메모리 성능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편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구간이 이제 화면에 실제 뿌려주는 구간이고요. 이 빨간색 구간이 데드 타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왜곡된 신호가 두 개가 다 데드 타임에 존재를 하죠. 그럼 위쪽 편 같은 경우에는 뭐 밴드위드도 넓고 샘플 레이트도 넓고 메모리 사이즈도 충분히 큰데 업데이트 레이트가 느립니다. 그래서 다 찾아낸 글리치 신호를 화면에 뿌려주지를 못합니다. 이때 이제 빠른 업데이트 레이트를 가진 스코프면 아래편에 보시는 것처럼 데드 타임이 줄어들게 되고 요 글리치 신호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메모리 사이즈가 크면 업데이트 레이트는 느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메모리가 커야 글리치 신호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키사이트에서는 업데이트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키사이트만 갖고 있는 이제 메가줌 4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 레이트를 높였는데요.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핑퐁 에퀴지션 메모리라고 해서 메모리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실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위편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예전 방식의 스코프 일반 메모리를 사용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이 아래편이 이제 메가줌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신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신호가 첫 번째 들어오면 아까 제가 메모리를 두 개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신호가 들어오면 이렇게 메모리 1으로 AD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메모리 2는 놀고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AD에서 데이터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들어왔던 1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번 스코프 CPU로 데이터를 보내고요. 2번 메모리가 그 다음 AD에서 온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2번 메모리가 다시 CPU로 보내고 1번 메모리는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핑퐁으로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데드 타임이나 이런 게 없이 신호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타사 같은 경우에는 요 메가 줌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안 해서 만약에 빠른 업데이트 레이트가 필요할 경우에 메모리 자체를 뒷 메모리를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뒷 메모리를 꺼서 메모리의 크기를 작게 해서 업데이트 레이트를 높였는데 저희는 메모리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유지를 하면서 메가줌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 레이트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글리치 신호를 찾아낼 확률이 크겠죠. 실제 이거는 그 업데이트 레이트가 좋은 장비와 업데이트 레이트가 안 좋은 타사 장비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왼쪽 편에 실제는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레이트가 느린 장비의 경우에 오른쪽 신호처럼 몇 줄 없죠. 신호가 실제로는 가운데에 다 데이터가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없는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레이트도 굉장히 중요한 스코프의 성능 중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스코프 성능에 의해 영향을 주는 네 가지 밴드위스, 샘플 레이트, 메모리 뎁스, 그다음에 업데이트 레이트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에 의해서 하드웨어적인 성능은 다 결정이 됩니다. 어떤 게 좋은 장비고 어떤 게 안 좋은 장비인지. 마지막으로 이제 트리거 펑션. 제가 처음 설명드렸죠. 트리거 펑션 주로 사용하시는 게 뭐 레벨 트리거 하나 정도 사용을 하시는데 많이 사용을 안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트리거 기능이 있습니다. 트리거 방식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링, 게시션 메모리라고 해서
쭉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때 트리거가 딱 들어오면 그 수집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보내고 다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트리거가 없으면 그냥 데이터를 계속 수집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쭉 동그랗게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트리거 방식은 크게 많이 쓰시는 게 뭐 싱글 트리거 아우토, 이거 많이 보셨죠. 싱글은 말 그대로 딱 한 번 트리거로 줘서 그때 신호만, 싱글샷이죠. 정지를 해서 신호만 부족을 하는 방법이고요. 트리거들은 말 그대로 트리거가 들어올 때만 이렇게 신호를 캡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모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트리거 신호가 한번 딱 잡았는데 그 이후로 트리거 신호가 계속 안 나올 경우에 이게 뭐 장비가 고장났는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거 신호가 없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트리거로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오토 트리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게 트리거 종류입니다. 굉장히 많죠. 보통 뭐 라이징이나 폴링 이렇게 이 정도만 사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죠. 저거 대부분 다 많이 아실 거고요. 룬트 트리거랑 윈도우 트리거 이거만 설명을 드릴게요. 룬트 트리거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룬트 트리거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일정 레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파란색이 좀 더 낮은 경우에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쭉 레벨을 유지하다가 특정 부분에서 레벨이 낮아지는 경우 또는 특정 부분에서 레벨이 높아지는 경우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트리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레벨, 클락 신호가 쭉 정확한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일반 레벨 트리거로 하면 무조건 잡겠죠. 첫 번째 클락이 생기면 그 신호는 다 잡기 때문에 다 잡는데 중간에 만약에 하나가 툭 꺼지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 일반 트리거로 하면 안 되는데 룬트 트리거로 이용하시면 잘 잡아낼 수가 있고요. 요 윈도우 트리거 같은 경우는 정해진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나 뭐 특정 자기가 원하는 모양 구간에 대해 설정을 해주시면 그 구간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만 잡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트리거 기능이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하드웨어적인 트리거 기능인 거고요. 저희 키사이트에서 또 타사에는 없는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인피니 스캔이라는 트리거 방식입니다.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잡은 트리거 신호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번 더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존 퀄리파이라는 기능인데요. 자, 신호가 앞에는 쭉 나오다가 뒤에 보니까 신호가 나와 있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 보려면 이 신호를 계속 찾아서 봐야 되겠죠. 근데 일반 트리거로 하면 이게 잘 안 잡힙니다. 그때 요 인피니트 스캔의 존 퀄리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계속 이 신호에 대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존 트리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존 트리거가 뭐냐면 저희 터치 스크린 스코프잖아요. 그래서 쭉 터치를 해서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럼 그 구역 안에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그 네모 기준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조금 흐릿하게 네모가 표시되어 있죠. 이게 존을 설정해 준 겁니다. 이 존 안에 신호가 들어올 경우에 이거 기준으로 신호를 잡아라 라고 표시를 해준 거고요. 이게 인피니트 스캔 중에 존 퀄리파이 기능입니다. 이거는 실제 신호 측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래편 같은 경우에는 데드 타임이 있을 때는 요 깜빡깜빡이는 게 요 신호가 데드 타임 사이에 존재를 해서 놓치는 경우고요.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운이 좋아서 요 데드 타임 말고 업데이트 레이트 안에 존재했을 때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업데이트 레이트이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데드 타임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데드 타임을 요 인피니트 스캔에 존 퀄리파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데드 타임을 없애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인피니트 스캔을 켜지고 자기가 그 깜빡깜빡이는 구간에 그 존을 쭉 설정을 해주시면 그 존 안에 들어오는 신호를 이렇게 잘 데드 타임 없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트리거 기능 중에 디코더 기능인데요. 뭐 시리얼 통신 많이 하시죠. ISQC나 뭐 이와트나 PCI나 많이 하시는데 실제 디코딩 할 때 유저들이 이런 방식으로 디코딩을 하시죠. 클락이랑 데이터랑 찍어서
클락이랑 데이터랑 쭉 나눠서 여기 데이터가 1010 다 판단을 해서 뭐 데이터가 11이면 뭐 00이면 뭐 이렇게 그동안은 판정을 하셨죠. 근데 만약에 디코드 기능이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에 뿌려줍니다. 클락이랑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이게 자기가 분석하는 신호가 I2C다, UART다 이렇게 설정만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프로토콜을 분석을 하고요. 실제 데이터가 얼마인지 이렇게 화면 아래쪽에 분석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PCI 익스프레스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분석을 한 예제이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스코프 기능에 대해서 기본 베이직에 대해서 설명.